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울산과학기술원 산업공학과의 조교수 권상진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저희 최적화 연구실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는 연구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같이 할 수 있는 산학형 과제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단히 저의 소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울산과학기술원 산업공학과의 112동 제5공학관 3층에 제 오피스가 위치하고 있고요. 저의 학력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연세대학교 컴퓨터 산업공학과 학사를 졸업하고 그 다음에 미국 펜실베니아 주립대에서 산업공학과 석사 박사를 마치고 그 다음에 카네기 멜론 대학교에서 포닥을 하다가 지난 2019년 2월에 울산과학기술원으로 왔습니다. 저의 주요 경력은 제가 학사를 마치고 석사를 가기 전에 육군 ROTC에서 통신장교로 근무를 했었던 경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펜실베니아 주립대에 있을 때 연구조교 및 수업조교로서 다양한 최적화 문제들을 풀었습니다. 또한 박사를 마친 다음에는 카네기 멜론 대학교 하인즈 컬리지에서 포닥 및 대학원 강사로 활동을 하다가 2019년엔 울산과학기술원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저의 주요 전공 및 연구 분야는 저는 최적화와 관련해서 이론 및 응용을 연구를 10년 이상 해왔고요. 그 다음에 주로 저의 연구 분야는 입지 선정 및 자원 배치, 경로 최적화 등과 같은 다양한 교통과 물리 쪽 최적화 문제를 풀어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공유경제 비즈니스 플랫폼이 활성화됨에 따라서 이 공유경제 비즈니스를 어떻게 교통 및 물류에 적용시킬 수 있을지 이런 쪽으로 연구를 확장시키고 있고, 최근에는 사회 취약계층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자원 및 경로 최적화 문제를 확장해서 풀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 업적은 SCI급 국제 논문으로 현재 11편이 퍼블리시 된 상태이며 지금 3편의 논문이 추가로 심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국제 학술 발표로는 20회 정도가 있고 국내 학술 발표로도 2020년 이후로 현재까지 2번을 했습니다. 저희 수상 경력은 총 한국과 미국을 통틀어서 12회가 있고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지난 2018년도에 미국 산업공학회인 IISE에서 저희 박사 논문이 우수상으로서 3위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연구 분야는 고속도로 내 천연가스 주유소 입지 선정 최적화 및 대기 오염 개선도 예측에 관한 연구입니다. 이 연구는 지난 2011년도에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저희 지도 교수였던 벤추라 교수가 펜실베니아 턴파이크라고 펜실베니아의 피츠버그랑 필라델피아 그리고 뉴욕 시리로 이어지는 스크랜턴까지 이어지는 T자형 형태의 펜실베니아 턴파이크라는 고속도로에 어디다가 천연가스 주유소를 지으면 더 많은 천연가스 사용자들이 편안하게 고속도로 내 충전소를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배경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미국을 포함하여 전 세계가 도로 교통에서 발생하는 대기 오염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전기차 및 대체 연료차 개발 및 이를 위한 인프라 구축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미국 대륙을 횡단하는 트럭의 경우에는 현재까지 많은 트럭들이 디젤 트럭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디젤 트럭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많은 배출가스를 배출하게 되고,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전기 트럭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다만 아직까지 배터리 기술이 완벽하게 발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륙을 횡단하는 트럭을 바로 전기차 트럭으로 바꿀 경우에는 많은 비용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특히 대륙을 횡단하는 경우에는 최소 2,000에서 3,000km를 횡단을 해야 되는데 이에 해당하는 배터리를 트럭에 실으려면 배터리 무게만도 몇 톤에 달하고 이에 대한 배터리 비용이 몇억 원을 호가하게 되어서 경제성에 맞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미국의 경우에는 전기차 기술로 넘어가기 전에 일종의 브릿지 역할로서 천연가스 트럭에 주목을 하게 되었습니다. 천연가스 트럭의 가장 큰 장점이라 하면 디젤 트럭과 비슷한 내연기관 형태를 가지고 있고 또 미국의 경우에는 천연가스 매장량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디젤 트럭에서 천연가스 트럭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에너지 의존도를 중동에 의존하지 않고도 미국 자체 내에서 충당 가능하며 이렇게 천연가스로 넘어가게 되었을 때 기존 디젤 트럭 대비해서 30% 이상의 배기가스 탄소 배출가스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대형 트럭을 위주로 디젤 트럭을 천연가스 트럭으로
전환하는 프로젝트를 지난 2010년 초반부터 시작을 하였고요. 이 트럭들이 활성화되어 고속도로를 잘 다닐 수 있도록 고속도로 곳곳에 천연가스 주유소를 설치하는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 지도 교수였던 벤츄라 교수도 펜실베니아 고속도로 쪽에서 어떻게 천연가스 주유소를 지어서 더 많은 트럭 사용자들이 천연가스를 중간중간 충전할 수 있을지, 이 문제를 이제 수학적으로 푸는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천연가스 주유소를 짓는 것과 관련해서 회사가 비용이 많이 있다면 많은 곳에다가 다양하게 천연가스 주유소를 지어서 바로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을 할 수 있겠지만 천연가스 주유소 가격이 상당히 비쌉니다. 천연가스 주유소를 짓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회사들이 천연가스 주유소를 아무데나 막 지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천연가스 주유소에 펌프를 하나 짓는 데 들어가는 돈은 대략 한국 돈으로 20억 원 이상에서 50억 원 정도 됩니다. 따라서 아무리 천연가스 트럭이 활성화되더라도 처음부터 많은 규모의 돈을 천연가스 충전소로 짓는 데에는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게 되며, 따라서 초창기에는 정유사 및 회사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천연가스 충전소 입지를 선정해서 적게 투자하고도 더 많은 사람들이 천연가스를 충전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최적화 기법, 즉 입지 선정 기법을 사용을 해서 이 천연가스 주유소를 어디다가 지으면 더 효과적으로 적게 돈을 쓰고도 더 많은 사람이 활용할 수 있을지,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풀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가 이제 진행한 그 과제를 크게 3단계로 나누자면, 첫 번째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단계이고, 두 번째는 그렇게 분석된 데이터를 적용을 해서 최적화 모델을 만들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렇게 만들어진 최적화 모델을 구현을 해서 결과를 도출하고 이 결과를 분석하는 식으로 저희가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수집한 데이터는 크게 이제 동적 데이터랑 정적 데이터로 나뉠 수 있는데, 동적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간 교통 데이터, 예를 들자면 차량별 고속도로 어디에 출입했는지 이런 데이터들이 될 것이고, 정적인 데이터는 이제 고속도로 네트워크 자체의 데이터입니다. 가장 이제 기본적으로 네트워크의 구조라던가 기존에 이제 설치되어 있는 가솔린 및 디젤 주유소 위치, 그 다음에 여기에 추가적으로 천연가스를 설치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들,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인 데이터가 되어서 수집을 하고 저희가 분석을 하였고요. 이를 바탕으로 저희가 천연가스 주유소 입지 선정을 위한 수학적 최적화 모델링을 저희가 맥시멀 커버링 로케이션 프로블럼 기반으로 만들었습니다. 특히 펜실베니아 고속도로의 특성을 반영을 했고요. 또 천연가스 차량의 특성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 문제가 약간 일반 도로 문제와는 좀 많이 다르고 어려운 문제는, 잘 아시다시피 고속도로는 가운데 중앙 분리대가 있기 때문에 맞은편에 주유소가 있더라도 단순히 유턴을 해서 갈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고속도로 네트워크는 일반 도로 네트워크와 달리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램프가 제한적으로 있기 때문에 각각의 램프에서 어디에서 출입해서 어디로 나가는지, 그리고 각각 출입했을 때 가지고 있는 잔존 기름량,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다 수학적으로 반영을 해서 저희가 최적화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모델은 저희가 파이썬 및 스플렉스를 이용해서 분석을 구현을 하였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는 이제 투자 비용 대비 주유소 위치를 저희가 최적화를 하고, 또 천연가스 차량 활성화에 따라서 얼마나 대기 오염이 개선이 되고, 이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해서 소셜 코스트 오브 카본 세이빙이라는 이런 환산 공식을 이용해서 얼마나 더 환경이 좋아지는지, 이것이 경제적으로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분석을 하였습니다. 지금 이 슬라이드 화면을 보시면은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빨간색으로 색칠된 부분, 즉 펜실베니아 턴파이크 같은 경우에는 총 19개의 후보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몇 개만 설치를 해도 최소 60% 이상의 커버가 가능하고, 저희가 이제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대략 이 주유소 19개를 만약에 다 운영을 하면 56 밀리언 달러라는 이제 큰 돈이 드는데, 그렇게 돈을 다 안 들이고도 대략 한 30밀리언 정도만 돈을 투자해도 웬만큼 90% 이상 커버가 되는 걸로 저희가 분석이 됐습니다. 네. 그 다음에 다음 연구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두 번째는 저희가 사회 취약계층을 중점으로 해서 어떻게 재난 구호 물자 공급을 최적화할 수 있는지 이거를 저희가 연구를 했었습니다. 지금 지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어느 나라에나 이제 사회적 취약계층이 많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요. 이 사회 취약계층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더 많은 큰 피해를 보게 됩니다. 최근에 이제 그 사회 구호 단체에서도 했던 말 중에 가난에는 이자가 붙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똑같은 재난이 발생을 하더라도 사회 취약계층은 그 재난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몸소 체험하는 그 재난의 크기는 더 크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하면은 재난 구호 물자를 더 효과적으로 공급해 드릴 수 있을지 이런 문제를 최적화 기법을 통해서 풀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저희가 지금 미국 미시건주의 플린트주의 재난이 발생한 상황을 고려해서 문제를 풀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지도에도 보시다시피 이 플린트라는 이제 소도시가 있습니다. 미시건주 안에 있는 도시인데요. 소도시인데 인구가 10만 명이 안 되는 좀 작은 도시이고요. 지도를 보시면 연두색 부분으로 갈수록 그 인컴 레벨이 높고요. 반대로 빨간색으로 갈수록 로우 인컴입니다. 잘 이제 못 사시는 분들인데 미국에도 이제 로우 인컴 분들은 차가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잘 아시다시피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 소도시의 경우에는 대중교통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버스가 2시간이나 3시간에 한 대 온다던가 아니면은 주말이라던가 공휴일에는 아예 버스가 운영을 하지 않는다던가 이렇기 때문에 사실상 차가 없으면 기본 생활을 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 작은 도시에 2014년에 식수, 상수원이 오염되는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지도에도 보시다시피 상수원이 흐르고 있는데 이 상수원이 오염이 되니까 사람들이 물을 마실 수도 없게 되고 그 물을 가지고 씻는다거나 설거지도 할 수 없고 기본적인 생활 자체를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급하게 이 식수 및 시설물을 이제 로컬 거버먼트에서 공급을 해주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이제 차가 있는 분들은 크게 문제가 없지만 차가 없는 분들은 이 물을 픽업하기 위해서 버스를 타고 오거나 아니면 자전거를 타고 오거나 심지어 걸어서 이 물을 픽업해서 다시 집으로 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물을 들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물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또 사람이 하루에 살아가는데 최소 2리터 이상의 물을 마셔야 되고 샤워도 하고 그러려면은 최소의 한 20리터 정도 이상의 물이 필요한데 20리터면 단순히 키로로 환산했을 때 20kg이거든요. 근데 이게 1인당이고 이제 가족이 늘어나면은 하루에 필요한 이제 물의 양이 많이 늘어나게 되는데 이 물을 차가 없이 버스를 타고 와서 픽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심지어 걸어서 이 물을 들고 간다면은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 사회 취약계층 정확하게는 자기 차가 없는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물을 좀 더 효과적으로 공급해서 이분들이 편안하게 할 수 있을지 이거를 저희가 최적화 기법을 통해서 한번 접근을 해봤습니다. 즉 저희가 물을 픽업하는 분들 인구에 대해서 그 재산 정도 및 차가 있는 정도에 따라서 다 가중치를 다르게 두고 아무래도 차가 있는 사람들은 가중치를 낮게 두고 그 다음에 차가 없고 대중교통이 불편한 사람일수록 저희가 가중치를 높게 둬서 이분들한테 좀 더 집중해서 물을 픽업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가장 좋은 위치는 어디가 될 수 있을지 포인트 오브 디스트리뷰션을 저희가 여러 방면으로 고민을 해보고 각각에 대해서 이 웨이트가 얼마나 충족이 되는지 이 문제를 저희가 조합 최적화 기법을 써서 마찬가지로 맥시멀 커버링 로케이션 프로블럼으로 문제를 구성을 해서 풀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데이터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마찬가지로 동적 데이터랑 정적 데이터로 나뉠 수 있는데요. 정적 데이터부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이분들의 거주지, 그 다음에 소득 수준 분포, 그 다음에 이분들의 이제 장애가 있는지, 특히 물을 픽업하는 데 있어서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는지 여부, 그 다음에 교통의 편리성 여부, 이런 것들이 이제 단기적으로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서 정적 데이터로 문제를 세팅을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동적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시간별로 소득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수준별로 어떻게 이동을 하는지, 그 다음에 접근성 관련 데이터 이런 것들은 이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제 동적 데이터로 놓고 저희가 수집을 하고 프리프로세싱을 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저희는 이제
구호 물자를 효과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맥시멀 커버링 로케이션 프로블럼 형태로 문제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별, 소득 수준별로 이분들의 이동성, 그 다음에 그 포인트 오브 디스트리뷰션, 물을 픽업하는 그 접근성 차이를 저희가 이제 반영을 하고요. 또 효율적으로 구호 물자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 재난 구호 물자 배분 장소를 저희가 최적화 기법을 써서 문제를 풀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파이썬, 그 다음에 C++ 등을 이용해서 저희가 비용 대비해서 재난 구호 물자를 이제 최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전략을 도출을 했고요. 그래서 구호 물자 배분 최적화로 인해서 어떻게 사회적인 비용이 감소할 수 있을지, 반대로 증가할 수 있는지를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표를 여기 그림 지도를 보시면은 저희가 비용이 이제 바뀜에 따라서 어디다가 포인트 오브 디스트리뷰션을 지을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다양한 시나리오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다음 연구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최적화 연구실은 또 이제 유동 인구를 고려해서 전기차 충전소 입지 선정 최적화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앞서 소개했던 그 고속도로 내 천연가스 충전소 문제랑 비슷하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가장 큰 차이점은 앞선 연구에서는 고속도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반면에 지금 소개드리는 연구는 일반 도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문제를 푼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속도로 네트워크는 중간에 중앙 분리대가 있기 때문에 그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주변에 주유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바로 내가 진행하는 도로에 그 주유소가 없다면은 접근을 할 수가 없는데, 반면에 일반 도로는 이제 유턴이라든가 아니면 뭐 기타 디투어를 통해서 바로 접근을 할 수 있어서 보다 문제가, 이런 점은 수학적으로 완전히 다른 문제가 되겠습니다. 또한 전기차 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충전소 형태에 따라서 완속 충전이 있고 급속 충전이 있고, 또 이 완속 충전이나 급속 충전을 이용하는 그 고객들의 충전 패턴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런 거를 감안을 해서 저희가 문제를 풀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전기차 충전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 80%까지 충전하는데 최소 40분 이상의 시간이 걸리고, 또 완전히 100% 충전을 하는 데에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러한 충전의 특성도 저희가 반영을 해서 문제를 풀고자 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데이터들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정적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구 등록 현황, 그 다음에 일반 자동차 및 전기차 등록 현황, 그리고 토지 데이터, 예를 들자면 국유지 아니면 소유지, 이런 것들을 사유지 등을 구분을 저희가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이유가 전기차 등록 현황을 이제 파악할 때 인구 등록 현황도 어느 정도 파악이 필요하고요. 또 전기차 충전을 하시는 분이 완속 충전을 하시는 분들은 주로 이제 퇴근을 하고 자택에서 충전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급속 충전은 또 내가 길을 가다가 어떤 목적지를 가는 그 경로 중간에 충전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다양한 인구 데이터를 저희가 수집을 하고자 했습니다. 이제 동적 데이터로는 저희가 시간별로 교통량 관련한 데이터, 주로 이제 시간별, 도로별 유동 그 데이터, 이런 거를 저희가 활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충전소 입지 선정 요소를 분석하고 입지 최적화 모델링을 만들었는데요. 이를 위해서 입지 선정 지수 개발을 하였습니다. 즉 지역 데이터, 그 다음에 충전소 사이 간의 상관관계로 이 값이 크면 클수록 충전소 입지에 적합하다, 이런 저희가 이제 지수를 개발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저희가 최적화 모델을 개발을 해서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푼 문제는 충전소 입지 관련 요소가 분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입지 선정 지수를 최대화하는 쪽으로 충전소가 이제 입지가 선정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진에서도 보시다시피 저희가 급속 충전소랑 완속 충전소로 나눠서 결과가 이제 나왔고요. 또 시간대별로 급속 충전소 및 완속 충전소가 어디가 더 많이 사용되는지, 이런 것도 저희가 도출을 해서 입지 선정하는 데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연구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마찬가지로 유동인구 데이터를 이용해서 또 할 수 있는 연구가 무엇이 있을지 고민을 해보다가 최근에 폭염 대피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배치하고 운영을 했을 때 더 많은 폭염 취약계층이 이 폭염 대피시설을 효과적으로 쓸 수 있을지, 이런 연구를 최적화 기법을 통해서 접근을 했습니다. 이는 앞에서 소개해드린 그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그 물 공급 최적화 문제랑도 어느 정도 비슷한 측면이 있는데요.
다만 이제 이 문제는 이제 폭염이 발생했을 때 풀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폭염의 특성, 그 다음에 폭염이 발생했을 때의 불쾌지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최적화 모델로 갖고 와서 문제를 풀었습니다. 이 연구와 관련해서 저희가 KT로부터 울산 남구 지역에 대해서 유동인구 데이터를 1년치를 2018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습득을 해서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울산 남구 지역의 시간대별, 그 다음에 연령별, 그 다음에 성별로 어떻게 유동인구가 바뀌는지 이 데이터를 저희가 전처리를 통해서 어느 정도 패턴을 파악할 수 있었고요. 이거를 바탕으로 울산 남구 지역에 폭염이 발생했을 때 어느 곳에다가 폭염 대피 시설을 설치해야 더 많은 사람들이 폭염으로부터 무더위 쉼터를 이용할 수 있을지 이 문제를 풀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자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울산 남구 지역은 2021년 기준으로 폭염 대피 시설이 150여 개 정도 존재를 하고요. 여기에 4,400여 명이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 시설 자체가 이제 크지 않은 시설들이 많기 때문에 개수에 비해서 수용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근데 저희가 또 유동인구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고 폭염 취약계층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추정을 해본 결과 울산 남구 지역에만 2만여 명 정도의 폭염 취약계층이 존재를 했습니다. 따라서 4,400여 명이 들어갈 수 있는 150여 개 가지고는 이분들이 폭염이 발생했을 때 충분히 수용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고요. 따라서 기존의 150여 개의 추가로 폭염 대피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 강당이라던가 기타 공공시설 57개를 더해서 총 207개 그리고 2만 1,000명이 수용할 수 있는 이 후보지를 바탕으로 저희가 폭염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피를 하는 것이 좋을지 이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데이터를 저희가 이제 정적 데이터와 동적 데이터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정적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울산 남구 지역에 대한 주택 정보, 그 다음에 취약계층 정보, 그 다음에 현존하는 임시 거주 시설 데이터 등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울산 남구 지역의 취약계층 정보는 일종의 이제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접근을 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 취약계층을 추정하기 위해서 공공 데이터에서 활용할 수 있는 주택 정보를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주택 정보가 바로 이 취약계층을 어느 정도 반영한다는 가정하에 주택 정보 기준으로 정확하게는 부동산 정보를 바탕으로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낮은 지역 이쪽에 그리고 성별이 높으신 폭염에 취약한 65세 이상의 인구가 사는 곳으로 추정되는 곳 이쪽을 저희가 이제 폭염 취약계층으로 추정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적 데이터로는 울산 남구의 이 시간별, 연령별, 성별, 그 KT 유동인구 데이터를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왜냐면 이분들이 가만히 집에 계신 경우도 있지만 이분들이 시간대별로 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반영을 해서 최대한 실제 이동하는 그 데이터를 반영해서 문제를 풀고자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최적화 기법을 통해서 무더위 쉼터를 어디에다 배치하면 좋을지를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매칭을 통해서 폭염 취약계층의 그 주거 위치를 추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폭염 정도에 따라서 불쾌 지수 및 쉼터의 수용률을 반영했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이 불쾌 지수가 이제 온도와 습도에 따라서 변화를 하는데요. 불쾌 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수용률이 똑같은 공간이라도 수용률이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불쾌 지수가 낮을 때에는 똑같은 10제곱미터에 10명이 들어갈 수 있는 반면에 불쾌 지수가 굉장히 높은 경우, 즉 온도나 습도가 굉장히 높은 경우에는 똑같은 공간이라도 수용할 수 있는 인구가 줄어들게 됩니다. 왜냐면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간격이 높아질수록 불쾌 지수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걸 저희가 이제 반영을 해서 무더위 쉼터의 각각 수용률을 계산을 했고요. 효율적인 폭염 대응을 위해서 무더위 쉼터 위치 및 배치를 저희가 이제 최적화를 했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최적화 모델을 구현을 해서 결과를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예산의 증가에 따라서 어떻게 폭염 대피시설 운영이 바뀔 수 있을지 이러한 전략을 최적화 기법을 통해서 도출을 하였고요. 마찬가지로 폭염이라는 것이 단순히 0 아니면 1 이런 단순히 온오프 개념이 아니라 폭염은 사실 컨티뉴어스한 개념입니다. 어느 날은 온도가 어떤데 습도가 어떻고 이런 식으로 이 값들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폭염의 정도에 따라서 이
어떻게 폭염 대피 시설을 운영을 하는 것이 더 좋을지 저희가 이런 걸 또 함수로 문제를 구성을 해서 각각 폭염 정도에 따라서 폭염 대피 시설 전략을 저희가 도출을 하였습니다. 또한 저희가 이제 민감도 분석이라고 해서 폭염 대피 시설 문제와 관련된 파라미터 값들이 변화함에 따라서 이 폭염 대피 시설 운영이 어떻게 이제 전략적으로 변화를 하는 것이 더 적은 비용을 들이고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급을 할 수 있을지 이런 쪽으로 저희가 민감도 분석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의 지도를 보시면 그 노란색으로 색깔이 진해질수록 폭염 취약계층이 많이 있는 곳이고요. 반대로 파란색, 옅은 파란색이 될수록 폭염 취약계층이 이제 적게 있는 곳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그 흰색 원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많은 사람이 수용 가능한 폭염 시설이고, 이 흰색 원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적은 사람이 수용 가능한 폭염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해서 폭염 대피 시설이 계속 바뀌는데요. 지금 이 PPT에 보이는 지금 이 지도에 보이는 대피 시설은 한 문제 세팅에 대한 예시입니다. 이런 식으로 폭염 대피 시설이 운영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들을 보시면 저희가 이제 아까 파라미터들이 변화함에 따라서 어떻게 똑같은 비용에도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커버가 가능한지 이거를 저희가 이제 퍼센테이지로 정리를 해서 도출을 해보았습니다. 즉 뭐 똑같이 5천만 원의 그 대피 시설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이 있다면은 그 다음에 폭염의 정도라던가 그 다음에 전기세라던가 인구의 증감이 어떠한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폭염 대피 시설을 바꿨을 때 최대한 얼마큼까지 커버가 가능한지 저희가 이런 걸 이제 시나리오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다음 연구에 대해서 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 울산 남구 지역에서 얻은 그 유동인구를 바탕으로 라스트 마일 물류 쪽에 허브 인프라 구축 및 운영 최적화 문제를 또 풀어보고 있습니다. 원래 물류는 이제 제가 교통과 마찬가지로 가장 오랫동안 연구를 했던 분야이기도 하고요. 이 물류가 특히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물류 쪽이 오히려 지금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프라인 구매보다는 온라인으로 구매를 하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온라인으로 구매를 하게 되면 다 택배들이 그 물류 네트워크를 통해서 운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물류를 효과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중에서도 저희는 이제 라스트 마일 물류에 집중을 했습니다. 라스트 마일 물류라 하면은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을 때 물류가 처음 출발을 해서 최종 고객에게 도착하는 그 긴 네트워크 중에서 가장 끝단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그 마지막 허브에서 물류 허브에서 최종 고객까지의 그 거리를 라스트 마일이라고 이제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라스트 마일에서 발생하는 물류의 비용이 전체 물류의 28%에서 30% 정도로 굉장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는 얘기고요. 따라서 이런 라스트 마일 물류를 좀 더 효율적으로 계산만 하더라도 이쪽에서 회사가 얻을 수 있는 비용 절감의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실제로 휴대폰을 만드는 이제 모 제조업체에서 이 라스트 마일 물류만 계산을 해도 회사에서 들어가는 투자 비용을 아낄 수 있고요. 이거는 이제 휴대폰의 비용을 낮춤으로써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하게 됨으로써 회사한테도 결국 이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라스트 마일 물류를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계산할 수 있을까?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2015년도에는 한참 드론이 이제 열풍이 들어서 드론을 이용한 연구도 굉장히 많았고요. 근데 이제 드론이 생각보다 이제 위험하다는 지적들이 많아지고, 또 드론이 이제 컨트롤이 안 됐을 때 이것이 뭐 이제 전쟁이라든가 테러의 위협으로 쓰일 수 있다는 그런 게 이제 많이 이슈가 되면서 최근에는 이제 드론보다는 약간 그 땅으로 지나가는 로봇을 이용한 물류라든가 아니면 이제 공유 경제가 점점 활성화되면서 클라우드 워크를 이용한 라스트 마일 물류 개선 이런 쪽으로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중에서도 물론 로봇과 관련된 연구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서 소개를 하고 싶은 거는 저희가 클라우드 워크를 이용해서 라스트 마일 물류를 좀 더 효율적으로 개선하려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미 배달의 민족을 통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예전에는 그 배달을 하는 그 택배 회사가 따로 존재를 했죠. 예를 들어서 뭐 CJ 대한통운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로젠택배라던가 아니면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는 DHL, 뭐 FedEx 이런 식으로 다양한 택배 회사들이 존재를 했고, 이런 업체들만 택배가 가능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달의 민족 아니면 이제 해외 같은 경우에는 우버라던가 리프트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게 되면서 이제 아이들 캐퍼시티 사용하지 않고 그냥 유휴로 있는 이런 교통 자원을 이용해서 누구나 물류나 교통에 참여를 해서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그런 이제 형태의 크라우드 소싱이 이제 주목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간과 교통 자원이 있고 내가 이런 물류 네트워크, 이런 물류 배달에 내가 참여할 의사만 있다면 내가 크라우드 워커로 참여를 해서 내가 택배를 배달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A부터 B까지 갈 일이 있는데 마침 내가 휴대폰 앱을 검색을 해보니 A부터 B까지 아니면 A부터 B 옆에 있는 B-까지 택배를 할 것이 있다. 그러면 어차피 내가 A부터 B까지 이동을 할 거기 때문에 내가 A 지역에서 사람이 일반인이 취급할 수 있는 그런 가벼운 택배를 들고 B나 B-까지 택배를 배달을 해주고 내가 원래 목적지로 했던 B로 간다면 어차피 나는 B로 갈 거기 때문에 나는 택배 픽업함으로써 굳이 더 수고를 많이 들이지 않고도 택배를 배달함으로써 내가 택배를 배달함으로써 내가 이득도 얻고 어차피 나는 B까지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교통 자원으로 봤을 때도 이미 사용하고 있는 그 교통 자원을 활용하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으로 이제 교통 시스템이 돌아가는 거죠. 이는 교통 혼잡도 줄일 수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이득이 많은 겁니다. 특히 이제 환경적으로도 불필요한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크라우드 워커를 이용을 해서 라스트 마일 물류를 배달을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아까 배달의 민족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야기로 원래 배달의 민족이 처음 개발됐을 때 컨셉은 지금이랑 좀 달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배달의 민족 라이더가 전문적으로 있어서 그분들이 전문 직업으로 이제 아침부터 저녁까지 배달을 하시지만 원래는 이 약간 크라우드 워커 개념으로서 누구나 내가 배달을 할 수 있는 시간과 자원만 있으면 누구나 내가 앱을 통해서 라이더로 아니면 배달하는 사람으로 참여를 해서 내가 물건을 배달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기존의 배달 시스템과는 굉장히 다른 패러다임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요. 장점과 단점이 이제 명확해집니다. 일단 물류회사에서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요. 기존에는 모든 택배를 배달하기 위해서 물류회사가 그만큼의 그 자원을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즉 트럭이 충분히 보유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이 택배를 배달하기 위한 기사분들이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택배라는 것이 뭐 꾸준한 경우도 있지만 연휴라던가 뭐 이제 설날 아니면 추석과 같은 연휴 택배량이 많이 발생할 때에는 굉장히 택배량이 높고요. 반대로 불경기라던가 좀 택배량이 적을 때는 또 인력 자원 및 교통 자원들이 쉬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렇게 되면 이제 회사가 탄력적으로 이 택배 수요에 탄력적으로 반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인데요. 이제 크라우드 워크를 통해서 기그 이코노미 기반으로 초단기 계약을 하게 되면은 굳이 택배 회사가 모든 트럭을 다 소유하거나 모든 인력을 다 고용을 할 필요 없이 그 변화하는 택배 수요에 맞춰서 크라우드 워커를 초단기 형태로 계약을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이제 택배회사가 물론 여전히 큰 택배들은 여전히 택배회사가 취급을 해야겠지만 작은 택배의 경우에는 택배회사가 이제는 그 플랫폼을 개발을 하고요. 이 플랫폼을 통해서 택배 수요자와 택배 공급자, 즉 라이더랑 고객을 매칭해주는 역할만으로도 택배 회사의 기존 업무들을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즉 택배 수요가 많을 때에는 더 많은 택배 라이더를 모집을 해서 고객들에게 공급을 하고요. 택배를 반대로 택배 수요가 적을 때에는 이 라이더의 수를 줄여서 마찬가지로 이 수요와 공급의 밸런스를 맞춰서 고객한테 전달을 하는데요. 이제 단점은 이 택배 라이더들이 그 인디펜던트한 셀프 컨트랙터라는 겁니다. 즉 택배 회사에 완전히 귀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이 다 일종의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일을 하고 싶을 때 일을 하고 자기가 일을 하기 싫으면 일을 안 하는 거죠. 즉 아무리 택배 수요가 많다라고 하더라도 이
라이더들이 아니면은 이 크라우드 워커들이 내가 일을 하기 싫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분들의 그 업무를 강제할 수가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반대로 택배 수요는 별로 없는데 크라우드 워커가 많으면 이것도 또 문제죠.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이제 컨트롤을 할 거냐면은 이 플랫폼 내에서 이 트랜잭션당 그 발생하는 프라이스라든가 컴펜세이션을 조정을 합니다. 즉 택배 한 건당 이 발생하는 그 코스트를 정해놓는 것이 아니라 택배 한 건당 발생하는 이 컴펜세이션 보상을 딱 정해놓는 것이 아니라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이제 다이내믹 프라이싱 또는 서지 프라이싱이라고 하는데 이 가격을 계속 변동을 시키는 겁니다. 즉 택배 수요는 굉장히 많은데 이 택배를 공급해 줄 사람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택배 한 건당 그 배달해주는 보상을 높입니다. 굉장히 예를 들어서 원래 5,000원이었는데 이거를 뭐 10,000원, 20,000원, 뭐 심지어 예를 들어서 100,000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높으면은 더 많은 이제 컨트랙터가 한 건을 배달해도 큰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크라우드 워커를 모집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반대로 택배 수요가 별로 없는데 공급하려는 사람이 많다. 이 경우에는 택배 한 건당 트랜잭션 그 컴펜세이션을 굉장히 낮춥니다. 원래 5,000원 했던 거를 뭐 3,000원, 2,000원 이런 식으로 비용을 굉장히 낮춤으로써 너무 많이 존재했던 이 공급자의 수를 줄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 컴펜세이션을 계속 실시간으로 반영을 해서 변형을 함으로써 이 수요와 공급의 그 밸런스를 맞춰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이 유동인구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울산 남구 지역만 보더라도 유동인구 지역이 굉장히 높은 데가 있고 낮은 데가 있거든요. 또 마찬가지로 울산 이제 지역이 남구, 뭐 중구, 북구뿐만 아니라 뭐 울주군 이런 데도 있는데 울주군 쪽은 상대적으로 이제 유동인구가 적은 쪽이 있고 반대로 남구라던가 삼산동 쪽은 굉장히 유동인구가 높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유동인구가 높은 쪽은 아무래도 이 택배를 공급할 수 있는 크라우드 워커의 그 풀이 충분하다고 가정을 하고요. 반대로 울주군, 언양, 뭐 삼남집 이렇게 유동인구가 낮은 쪽은 애초에 이 택배 공급을 할 수 있는 인력 자체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분들을 이제 모집해서 택배 업무를 맡기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컴펜세이션도 높게 세팅을 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단순히 거리가 가깝다고 그쪽에 있는 그 사람을 이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트랜잭션당 고용하는 그 비용을 고려를 해서 이제 택배 라이더랑 택배 고객을 매칭을 시켜주기 때문에 실제로 이 공유경제 시스템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매칭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단순히 거리만 놓고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유동인구 데이터를 활용해서 실제로 얼마나 가용한지 이 인력을 자원을 활용을 해서 저희가 택배 매칭을 해주는 이런 문제를 최적화를 지금 통해서 풀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용되는 데이터들을 정리를 하자면 정적인 데이터에는 이제 뭐 편의점이라든가 허브터미널 저희가 이런 것들을 이제 크라우드 워커들이 픽업할 수 있는 택배를 픽업할 수 있는 장소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인 픽업 스테이션으로 저희가 가정을 하고 있고요. 또 이분들이 기존의 자기 차를 이용해서 아니면 오토바이를 이용해서 배달할 수도 있지만 이분들이 이제 전기차를 이용을 해서 배달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분들을 위해서 전기차 보조금을 주었을 때랑 주지 않았을 때랑 이분들이 전기차를 얼마큼 활용을 할지 그 다음에 이거에 따라서 전기차의 그 활용률이라던가 전기차를 활용함에 따라서 얼마나 그 탄소 배출가스가 더 저감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문제를 고려를 해서 단순히 크라우드 워크만 반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기차 배치까지 함께 고려를 해서 문제를 풀어보기 위해서 데이터를 수집을 했습니다. 또 이제 동적 데이터로는 저희가 이제 울산 남구 지역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시간대별, 연령별, 성별 그 유동인구 데이터를 이제 수집을 해서 전처리를 하였고요. 이거를 바탕으로 저희가 이제 라스트 마일 물류 허브 터미널 네트워크 최적화 문제를 풀었습니다. 즉 기존의 허브 터미널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크라우드 워커 분들이 픽업할 수 있는 뭐 이런 스테이션들 이런 위치를 반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동인구를 고려해서 물류 서비스의 품질, 즉 얼마나 더 빨리 이 매칭이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추가적으로 고려를 해서 문제를 디자인을 해서 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설계된 모델을 이제 구현을 함으로써
전체 운영 비용을 최소화하는 그 하이브리드 허브 인프라를 구축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이브리드 허브라는 것은 결국 이제 모든 택배를 다 크라우드워크로 넘기는 건 아니고요. 기존의 택배 방법, 기존의 그 트럭도 놔둔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작은 사이즈의 택배들은 크라우드워크를 활용을 해서 하이브리드로 이제 구성을 한 거죠. 투 채널로 구성을 해서 어떻게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구축을 했을 때 회사 관점에서 비용을 가장 줄일 수 있을지, 이런 문제를 저희가 이제 풀었고요. 마찬가지로 아까 전기차 얘기를 했는데, 전기차라던가 아니면은 기존의 이제 디젤 트럭들이 가던 것을 일반인 크라우드워커가 활용하게 됨으로써 얼마나 이제 교통 혼잡이 더 감소되거나 더 증가되거나, 아니면은 기존엔 크라우드워커 중에는 자전거를 이용하거나 걷는 경우도 있어요. 거리가 짧을 때는. 이런 거를 고려해서 얼마나 더 이제 탄소 배출 저감의 효과라던가 증가에 문제가 있는지, 이런 거를 저희가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는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다음 6번째 연구를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앞에서도 전기차 충전소 문제를 얘기를 했는데요. 저희가 이 전기차 충전소 문제에 더 나아가서 이동형 ESS, 이제 흔히 말하는 보조 배터리, 이 ESS를 활용을 해서 전기차의 긴급 충전 서비스 운영 최적화, 이 문제를 또 풀어보고자 했습니다.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가 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면은 차가 기름이 없으면은 보험사에서 긴급 출동 서비스를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전기차도 내가 뜻하지 않게 중간에 배터리에 전기가 부족해서 멈출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 보험사에서 이제 긴급 출동 주유가 아니라 긴급 출동 충전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을 해야 더 적은 이 보험사 차량을 통해서도 더 많은 고객들에게 긴급 출동 충전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을지, 이런 문제를 저희가 풀어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고려한 데이터가 정적인 데이터와 동적인 데이터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그 정적인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지역별로 전기차 등록 대수, 이제 가능한 디맨드가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이분들이 기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고정형 전기차 충전소 위치, 그리고 도로 네트워크 데이터, 이런 것들이 이제 정적인 데이터가 되고요. 그다음에 동적인 데이터로는 이제 시간대별로 전기차 충전 관련해서 얼마나 유동 인구가 있는지, 이런 데이터들을 저희가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긴급 충전 수요를 예측을 하고 충전 서비스 공급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경로 최적화로 이제 문제를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대별로, 장소별로 긴급 충전 서비스 수요를 예측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스템 전체의 관점에서 이 긴급 충전이 필요할 것 같은 잠재 고객을 파악을 해서 이분들의 대기 시간을 최소화하는 그 긴급 충전 서비스 모델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모델은 지금 결과를 분석 중에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예상되는 결과 분석 같은 경우에는 고정식 충전소를 이제 고려를 하되 추가로 이동식 충전소가 들어갔을 때 어떻게 인프라를 구축을 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긴급 충전 서비스의 이 품질, 이제 대기 시간 얼마나 많이 기다려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걸 운영함으로써 들어가는 비용은 어떻게 될지, 이런 거를 이제 향상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이 모델들을 구성하는 파라미터들 값들을 변동시키면서 민감도 분석을 진행을 했습니다. 또한 이제 이런 운송 네트워크를 함으로써 얼마나 환경이 더 좋아질 수 있을지, 이런 문제를 저희가 추가적으로 고려를 했습니다. 그 다음 연구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천연가스 공급망 인프라 구축 최적화라는 연구인데요. 이 연구는 제가 이제 펜실베니아에 있었을 때 진행을 했던 연구였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미국에서는 천연가스 매장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천연가스를 개발을 해서 다양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위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천연가스는 보통 이제 그 셰일 락이라 그래서 셰일 가스가 매장되어 있는 그 지층이 있습니다. 그 지층에 굉장히 고압의 물을 이제 쏴준다거나, 아니면은 최근에는 이제 CO2를 쏴줘서 이 락을 이제 분쇄시켜가지고 프랙처링 해가지고 이 천연가스를 수집한 다음에 이거를 처리를 통해서 최종 고객에게 이제 공급을 하는데요. 이 천연가스의 처음 프랙처링부터 최종 고객에게까지 전달하는 이 서플라이 체인, 이 자체의 비용을 최소화시키는 이런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천연가스가 이제 매장되어 있는 그 지역을 찾으면요, 거기다가 이제 웰패드를 설치를 합니다. 웰패드를 설치를 하고 여기에 이제 천연가스를 캐기 위해서 그 하이드롤릭 프랙처링이라고 해서 이제 굉장히 많은 양의 물을 고압으로 쏴주는데요. 여기에 들어가는 물의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달에 몇백만 갤런입니다. 갤런이 1갤런이 3.78 정도 되기 때문에 3.78리터 정도 되기 때문에 이제 리터로 환산을 하면은 한 달에 1000만 리터가 넘는 물이 들어가고요. 따라서 굉장히 강에 있는 많은 수원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물을 공급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문제고요. 이 많은 대량의 물을 어떻게 공급을 할 것인가? 파이프로 공급을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이제 대형 트레일러에다가 물을 실어서 물을 운반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매장량이 많을 때는 파이프를 건설하는 게 더 비용이 절감되겠지만, 매장량이 그렇게 많지 않을 때는 파이프를 설치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큰 비용이기 때문에 이때는 트럭을 이용해서 이제 물을 공급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따라서 이런 비용 분석을 통해서 파이프라인을 구축할 것인지, 아니면은 트럭을 이용할 것인지, 트럭을 이용한다면 어떤 식으로 경로를 짜서 물을 공급할 것인지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하루에 얼만큼의 물을 공급할 것인지,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또 이렇게 공급해서 프랙처링한 물은 한번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재활용을 합니다. 굳이 깨끗한 물이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이 프랙처링을 할 때 그냥 단순하게 생수를 쏴주는 것이 아니고 여기다 이제 케미컬을 첨가를 해서 프랙처링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정도는 이제 정제를 하고 다시 재활용을 해서 또 다시 프랙처링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재활용도 안 되는 물은 어떤 식으로 방류를 할 것인지, 이런 거를 다 최적화 기법을 통해서 문제를 풀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하나의 사실은 큰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이 그림을 보시면요, 그래서 이제 이 물이 하이드롤릭 프랙처링을 통해서 천연가스를 처음에 추출을 하면은 이것들을 이제 파이프를 통해서 최종 고객에게 전달이 되는데, 이게 단순하게 그냥 전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그 전처리, 다양한 그 리파이너리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거치면서 중간중간에 계속 컴프레셔로 압축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중간 그 고객한테 전달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서플라이 체인이 굉장히 크고요. 이 서플라이 체인 전체의 비용을 최소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비용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문제를 설계를 해서 2015년부터 한 16년까지 1년 정도 이 문제를 풀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똑같이 풀 필요는 없지만 앞으로 이제 다양한 에너지 공급과 관련해서 이때 썼던 기법을 갖고 와서 비슷하게 스마트 그리드라던가 스마트 시티 쪽으로 활용을 할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이때 사용되었던 데이터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정적인 데이터로는 이제 시엘가스, 천연가스 그 생산 관련 데이터, 그 다음에 공급망 관련해서 데이터, 그 다음에 최종 소비자, 전기의 사용량 같은 게 되겠죠. 이런 거 관련해서 데이터, 아니면 위치나 데이터, 이런 것들이 되겠고, 동적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엘가스의 추출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물이 필요하거나 아니면은 CO2가 필요한다거나 이런 데이터, 그 다음에 이 웰패드를 설치하는 게 사실은 다 토지를 먼저 리스를 한 다음에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와 관련해 이제 부동산 데이터,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천연가스 공급망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최적화 모델을 갖고 오는데요. 데이터와 먼저 전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셰일가스 추출 및 공급 계획을 체계화해서 이제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최적화 모델링을 이제 구축을 해서 구현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나온 결과에는 이제 셰일가스 추출 공급을 포함해서 이제 전체 과정에서 이거를 이제 컨트롤하는 기업의 이익을 최대화하고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이런 전략적 의사결정을 도출하는 것이 이 과제의 목표였습니다. 다음 연구를 소개하겠습니다.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경로 최적화인데요. 이 연구는 저희가 하고 있는 다른 그 사회 취약계층 분들을 위한 최적화 문제와 같이 결을 하는 문제입니다. 아직까지도 많은 휠체어 사용자들이 외출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에 초점을 두었고요. 특히 휠체어 사용자분들이 횡단보도에서 보도블록으로 이어지는 이 경계에서 턱 장애물에 충돌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다른 외부 장애물에 충돌을 한다거나, 아니면 더 위험한 경우에는 이제 차량이나 보행자와도 충돌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사고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 휠체어 사용자분들의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서 이분들에게 최적화된 내비게이션을 개발하는 게 필요하다는 점에서 저희가 연구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과제를 통해서 휠체어 사용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이분들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분들이 보다 안전하면서도 편안하게 목적지로 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이 과제의 큰 목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컨셉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출발지랑 도착지가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카카오 맵이라던가 네이버 맵, 기타 T맵 이런 거를 쓰면은 걸어가는 걸 체크를 하면요, 이제 보통 이제 최단 경로를 알려줍니다. 일반인 기준으로요. 그래서 출발을 해서 내가 도착을 했을 때 보통은 최단 경로인 1번 노드를 통해서 중간에 이제 육교라던가 지하도와 같은 계단을 거치고 그 다음에 노드 2를 통해서 도착지로 가는 이런 식으로 안내를 해주는데, 이제 휠체어 사용자분들은 1번과 2번 노드 사이에 있는 계단 때문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제 갈 수 있는 길로 최단 경로를 안내를 해주는 것이 이 연구의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휠체어 사용자분들에게는 출발을 하면은 1번, 2번으로 안내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출발을 해서 3번을 거쳐서 중간에 언덕을 거친 다음에 4번을 통해서 도착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알고리즘을 개발을 하고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휠체어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전기 휠체어를 기반으로 문제를 풀고 있는데요. 전기 휠체어에도 굉장히 다양한 스펙들이 존재를 하게 되고, 또 전기 휠체어의 그 배터리 충전량에 따라서 갈 수 있는 길이 있고 갈 수 없는 길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그것이 이제 대표적인 경사인데요. 저희가 이제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경사가 너무 급하면은 특정 휠체어는 갈 수가 없다거나, 아니면 본인이 이제 판단을 하기에 나는 급경사는 싫기 때문에 좀 돌아가더라도 완만한 경사라던가 경사가 없는 곳을 선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휠체어 사용자들의 개개인의 특성 및 선호도를 반영을 해서 단순히 출발해서 3, 4번을 통해서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선호도를 반영을 해서 출발해서 3번을 찍고 좀 더 돌아가는 5번을 통해서 그 다음에 다시 4번을 통해서 도착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얼터너티브 패스를 제공을 하는 거를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전기 휠체어 같은 경우에는 가다가 중간에 충전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제 세팅을 애초에 한다면은 처음부터 출발해서 도착을 할 때 3번, 5번, 4번을 통해서 5번을 지나면서 충전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안내하는 쪽으로 저희가 문제를 설계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똑같이 출발점 그 어떤 아파트에서 출발을 해서 법원으로 간다고 했을 때 일반인 기준으로는 14분 정도 걸리는 대략 940m 정도의 거리로 갔지만, 이걸 이제 휠체어 일반 경로로 똑같이 가게 되면은 20분, 1.4km 정도 이렇게 돌아가는 길이 중간에 나올 수밖에 없고요. 따라서 애초에 처음부터 최적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최적 경로로 세팅을 해놓으면 시간이 조금 더 16분으로 좀 더 줄어들고 경로도 좀 단순해집니다. 1.1 정도로. 아니면은 휠체어 사용자가 중간에 그 충전을 해야 된다면 이 마지막 그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빨간 점에서 충전을 할 수 있도록 애초에 이런 식으로 길을 안내해서 이분들이 중간에 충전을 하고 최종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내비게이션에 들어가는 알고리즘을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진행했던 이런 연구들과 관련해서 최근에 그 수상 및 언론 보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 2020년도에 저희 최적화 연구실의 대학원생들 및 학부 인턴생들이 전기차 충전소 문제를 가지고 3건의 그 수상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여름에는 저희가 그 폭염 문제를 바탕으로 실제로 저널 논문에 퍼블리시가 돼서요. 울산 문제를 풀었다는 것 때문에 울산시에 이렇게 언론에 보도도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의 이런 연구실 연구가 어떻게 산학 협동을 같이 할 수 있을지 이런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제 저희 연구가 교통, 물류, 그리고 여기서 소개하지 않았지만 제조업 관련해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인프라를 구축, 운영하는 데 최적화하는 이런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해서
다양한 기업과의 산학 협력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데이터를 동적인 데이터 및 정적인 데이터를 수집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이 데이터를 전처리를 통해서 수학적인 모델을 만들 수 있고요. 이를 바탕으로 입지 선정을 최적화한다거나 아니면은 경로와 관련된 문제, 스케줄링과 관련된 문제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저희가 최적화 기법을 적용해서 다양한 사회 및 기업 문제들을 풀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저희가 이제 최적화 솔루션을 낼 거고요. 이를 바탕으로 이 모델을 구성하고 있는 파라미터들, 즉 경제적인 요소라던가 사회적인 요소들이 변함에 따라서 이런 전략들이 어떻게 수정이 되어야 되는지 이런 것이 추가적으로 분석이 가능하고, 마찬가지로 더 나아가서 여기에 친환경 교통수단이 적용이 되면은 어떻게 환경적으로 기여할 수 있고 탄소 배출을 저감할 수 있는지, 최근 이제 강조되고 있는 탄소 중립 도시 이러한 과제와도 협업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연구실에서 할 수 있는 과제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기 위해서 제가 그동안 했던 대표적인 과제들을 몇 가지를 좀 추려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2년, 그러니까 미국에 있을 때부터 했던 과제들에 대해서 제가 대표적인 과제들 위주로 추려보자면, 아까도 소개해드렸듯이 그 펜실베니아주 고속도로, 펜실베니아 턴파이크 내에 그 천연가스 충전소 입지 선정 최적화 이런 과제도 진행을 했고요. 또 아까 소개드렸듯이 이 천연가스 공급망, 서플라이 체인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을 해서 운영을 할 것인지 이런 과제도 진행을 했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울산에 들어온 다음부터 울산항만공사랑 스마트 항만물류 지원센터 프로젝트라고 해서 울산항만공사에서 이제 울산항에 입항 및 출항하는 그 선박들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을 해줬는데요. 이거를 바탕으로 그 울산항의 그 교통 혼잡 그거를 분석하고 어떻게 이 혼잡도를 줄일 수 있을지 이거를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해서 하는 과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또 이제 유니스트 자체에서 이제 신임교원 정착 과제로 4차 산업 환경에서 에너지, 교통 및 물류 시스템 분석 연구 이런 연구를 또 진행을 했었고, 진행을 지금도 하고 있고요. 또 울산항만공사 과제가 이제 2000년도까지 이어져서 스마트 해상물류 스타트업 프로젝트라는 이름 하에 계속해서 그 울산항의 교통 문제를 좀 더 혼잡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그런 문제를 계속 풀었습니다. 또 이제 인공지능 기법을 갖고 와서 최적화랑 결합을 해서 교통 및 물류 문제를 좀 더 효율적으로 풀기 위한 이런 연구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작년에는 울산산학융합원과 함께 그 2개의 과제를 진행을 했는데요. 주로 이제 제조업 분야 관련해서 제조업 근로자들의 그 부상 발생하는 그런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부상을 방지할 수 있을지, 이걸 이제 인공지능 기법 기반으로 알고리즘을 개발을 해서 이분들한테 좀 더 좋은 환경으로 근무할 수 있는 이런 작업 환경을 분석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재활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이런 과제를 2건을 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이제 저희 유니스트 안에 미래차 연구소 연구지원센터가 있어서 이 미래차 연구소 관련해서 저는 이제 모빌리티 애저 서비스, 마스라고 불리는 이 마스 플랫폼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최적화할 것인지, 즉 전기차, 그다음에 차량 공유 플랫폼, 그다음에 이제 더 나아가서 얼번 에어 비클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을 해서 어떻게 이러한 교통 시스템을 더 최적화해서 운영할 수 있을지 이런 과제들을 진행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또 대우조선해양이랑 그 과제를 체결을 해서요. 조선소에 있는 이제 이 블럭들, 선박을 제조하기 위한 이런 블럭들을 어떤 식으로 배치 및 운반을 해야 보다 조선소에서 효과적으로 이런 블럭 운영 및 블럭의 운반 및 적치에 들어가는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공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지 이런 걸 이제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연구를 했었습니다. 또 최근에는 울산산학융합원과 제조업 분야 관련해서 2건의 과제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그 제조업에서 제조 공장에서 제조 부품을 이제 생산할 때 납기를 고려해서 어떻게 이 제조 부품 생산 스케줄링을 최적화할 것인지 이런 것과 관련된 연구. 그 다음에 이 제조 부품을 생산됐을 때 필요 수명이 이제 있는데 이 필요 수명을 어떻게 예측을 해야 좀 더 정확하고 빠르게 예측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제를 2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소개드렸듯이
이제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경로 최적화 이런 연구도 최근에 이제 시작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저희 최적화 연구실의 발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 최적화 연구실은 다양한 사회, 기업 문제에 대해서 또한 사회적으로 취약하신 이 계층분들을 위해서 보다 나은 인프라 구축을 제공하고 운영할 수 있는 최적화 문제를 풀어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관심이 있으신 많은 기업들의 다양한 컨택을 저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같이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